안녕하세요. 복잡한 리사이클러 뷰 군더더기 없이 데이터로 표현하기라고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네이버 제트 안드로이드 개발자 김호중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네이버 제트에서 비교적 복잡한 화면들을 구성하면서 응용했던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복잡한 계층의 UI를 개발하시려는 분들이거나 리사이클러 뷰의 상태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 세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복잡한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차례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하였는지 어댑터와 뷰홀더, 스테이트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파트로 컴포즈에서는 기존 리사이클러 뷰와 같은 재사용 리스트 UI 상태를 데이터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례는 왜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UX UI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크롤하는 UX의 사용이 빈번해짐과 동시에 페이지화한 리사이클러 뷰의 2차 랩스는 기본으로 우측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페이지화한 리사이클러 뷰, 그 안에 페이저나 호리즌탈 리사이클러 뷰와 같이 매우 깊은 깊이의 뷰 구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양의 어댑터를 생성해야 했고, 뎁스가 깊어질수록 특정 뷰더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UI UX가 복잡해지면서 각 UI 계층별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뷰의 인터랙션이 중간 계층에 있는 뷰의 상태를 변경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상위 계층의 뷰가 하위 계층의 뷰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 계층을 왕래하며 데이터를 주고받아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의 니즈와 리사이클러 뷰의 빈번한 데이터 동기화 및 렌더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꽤 많은 앱 개발사에서 공통된 컴포넌트들을 네이티브에서 선 구현해 놓은 뒤 서버 사이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면을 렌더링하는 데이터 기반 다이나믹 UI 배치 기법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자인 컴포넌트화를 적용할 때도 동일한데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 번 구현한 컴포넌트들을 여러 곳에서 재사용하지만 탭이나 롱프레스와 같은 액션에 대해 비즈니스 로직이 각기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모든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복잡한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고 해당 뷰들을 재사용하면서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UI UX 니즈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UI UX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태를 온전히 데이터로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차근차근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하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하기까지 있었던 여정에 대해서 순차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댑터 편인데요.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본 발표에 첨부된 모든 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 코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화면처럼 보이는 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래스를 구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페이저 계층을 위해서 어댑터와 각 타입별 뷰 홀더, XML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한 리사이클러 뷰를 위해서 또다시 동일한 구성을 구현해야 하고, 그 안에 또 다른 계층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흡사한 구성의 코드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계층이 있는 구조는 어댑터와 뷰홀더의 모델에 의존되어 있다 보니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 구조만으로는 뷰들의 상태와 계층을 적절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모델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뷰가 어떤 계층 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코드를 옮겨가며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어댑터가 있는 뷰의 상태와 계층을 온전히 모델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모델 자체가 뷰홀더를 나타냄으로써 어댑터를 생략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설계하였는데요. 그럼 천천히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첫 시작은 리사이클러 뷰와 페이저의 중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어댑터 코드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왜 어댑터를 공통화하지 못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뷰어더의 구현이 어댑터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흔히 어댑터의 생성자의 클릭 리스너를 받아 뷰어더로 넘겨 처리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뷰어더의 타입 정의가 어댑터 내부에 규약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각 어댑터에서 쓰일 뷰 타입들을 어댑터 내부에서 정의하다 보니 어댑터를 꼭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댑터와 뷰어더 간의 의존성은 계층이 깊어질 때 어떤 코드가 어디 뷰어더 혹은 어디 어댑터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특정 뷰어더를 고쳤을 때의 영향이 여러 어댑터나 뷰어더까지 퍼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댑터와 뷰어더 간의 의존은 뷰어더가 여러 곳에서 재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댑터와의 의존성 때문에 분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어댑터의 구현을 공통화하기 위해서 뷰어더와 어댑터 간의 의존 관계를 제거하고 어댑터에 전달할 뷰 타입을 외부에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단계적으로 알아볼까요? 일단 각 셀에 바인될 데이터 모델이 자신이 어떤 뷰 타입을 위한 데이터인지 표현하도록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모델과 매칭될 뷰모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뷰홀더를 어떻게 만들지 정의되어 있는 빌더와 함께 뷰 타입을 매핑합니다. 결국 뷰 타입 기준으로 각 셀에 바인딩될 데이터와 뷰홀더의 구현부가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어댑터 구현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어댑터 안에 있는 아이템 모델이 get item 뷰 타입 시점에 모델에 선언된 뷰 타입을 리턴합니다. 그렇게 되면 onCreate 빌더 시점에 해당 뷰 타입을 통하여 뷰홀더 빌더를 찾아오고 해당 뷰홀더를 빌드합니다. 결국 뷰 타입 기준으로 매핑된 뷰홀더를 찾는 방식으로 어댑터 구현을 공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중앙에 있는 그리드 형태의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리사이클러 뷰에 들어갈 뷰홀더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뷰홀더에 바인될 순수 데이터 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델 자체가 자신의 뷰 타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를 구현하기 위해 뷰홀더를 구현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선 구현하는 어댑터에 각 뷰홀더에 주입될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뷰 타입과 뷰홀더 빌더를 함께 매핑하여 전달한 뒤 해당 어댑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셋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어댑터의 내부를 구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뷰 타입과 뷰홀더 빌더를 매핑하여 어댑터로 넘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는 어댑터 코드와 뷰홀더 코드를 왕래하며 작성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컴파일 시점에 뷰 타입과 뷰홀더 사이를 매핑하도록 코드를 제너레이트함으로써 어댑터의 뷰 타입과 뷰홀더를 매번 매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글로벌하게 매핑된 뷰홀더 빌더 앱의 해당 부분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추후 매핑을 위해 또 다른 정수를 선언해야 한 부분 또한 필요치 않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뷰 타입 기준으로 구현해놓은 세트는 이제 어떤 어댑터에서도, 심지어 계층 속의 어댑터에서도 자유롭게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댑터는 해결됐는데요. 여전히 리사이클러 뷰를 데이터로 표현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구성이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뷰홀더와 리사이클러 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를 없애더라도 여전히 뷰홀더 코드와 XML 코드를 한 번씩 구현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계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코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뷰홀더의 구현을 없앨 수 있을까요?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잡하지 않은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뷰에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XML에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뷰홀더도 동일한데요. 데이터 바인딩 되는 시점에 XML 데이터만 넣어주면 사실 뷰홀더 클래스의 구현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뷰홀더 구현 없이 XML 코드만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onCreate 뷰홀더 시점에 인플레이트할 레이아웃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onBind 뷰홀더 시점에 바인딩될 데이터를 주입받기 위해서 XML 변수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뷰홀더가 생성되는 시기인 onCreate 뷰홀더 시점에 주입되어야 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들의 XML 변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본 슬라이드 예시 코드와 같이 글라이드 리퀘스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매니저는 바이닝 시점마다 불필요하게 갱신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죠. 위 말씀드린 부분을 코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뷰홀더의 생성자로 인플레이트 될 레이아웃의 ID, 온바인드 뷰홀더 시점에 바인딩 될 모델의 XML 내부 변수의 ID, 마지막으로 온크리에이트 뷰홀더 시점에 주입될 데이터와 XML 변수 ID가 매핑된 맵 오브젝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생성자로 넘긴 데이터들은 슬라이드 속 내용과 같이 온크리에이트 뷰홀더 시점에 뷰를 인플레이트 해주고 뷰홀더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기에 생성자로 넘긴 데이터들을 주입하여 줍니다. 온바인드 뷰홀더 시점에는 바인딩 되어야 할 데이터를 적절히 XML 바인딩 객체로 주입해 줍니다. 하지만 XML에 선언된 변수를 어떻게 자바나 코틀린 단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데이터 바인딩에서 해답을 주는데요. 컴파일 타임 중 XML에 선언된 모두 변수들의 id를 int 값으로 선해주는 br이라는 클래스로 데이터 바인딩에서 컴파일 타임에 제너레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XML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데이터 바인딩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죠? 결국 우측과 같이 XML을 바로 뷰홀더로서 구현해줌과 동시에 자동으로 아이템 모델을 바인딩해줄 수 있는 클래스가 완성됐습니다. 한편 특정 케이스에서는 뷰홀더에 의존된 값들이 XML에서 필요한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에 따라 포지션이나 아이템 뷰와 같이 자주 쓰이는 데이터들을 내부적으로 XML에 넣어줌으로써 XML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들만 선언하여 사용하면 되도록 작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ML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옵저빙하거나 투웨이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 오너가 필요합니다. 뷰홀더가 구현될 때 라이프사이클 오너를 주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층이 깊은 뷰 홀더에서는 생성하는 시점에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라이프사이클 오너를 생성자에서 주입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 가장 가까운 라이프사이클 오너를 찾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뷰의 컨텍스트나 트리를 탐색하여 가장 근접한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를 찾는 방식인데요. 이는 라이브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홀더의 구현은 없었지만 여전히 뷰 타입과 뷰홀더를 매핑하는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레이아웃 아이디와 XML의 모델 아이디만 있으면 구현할 수 있는 뷰홀더임에도 불구하고 뷰 타입과 일일이 매핑하는 것은 여전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에 따라 뷰 타입과 바인딩될 모델의 아이디를 품는 오토 바인딩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여 모델 자체가 뷰홀더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내재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보시면 뷰 타입으로는 레이아웃 아이디, 바인딩 베리어블 아이디로는 XML에 바인딩될 아이디 정보가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델 하나로 뷰홀더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된 오토 바인딩 모델을 어댑터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처리되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데요. 온크리에이트 뷰홀더 시점에 뷰 타입과 맞는 모델을 찾아와 해당 모델이 오토 바인딩 모델을 구현한 클래스라면 바로 구현하도록 하여 디펜더시 맵 없이도 작동하도록 하였고요. 여전히 복잡한 뷰홀더는 클래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디펜더시 맵 또한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XML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토 바인딩 뷰홀더를 통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복잡한 로직이 있어서 실제 클래스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클래스를 확장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코드의 모습을 보면 첨부된 사진의 모습인 리사이클러뷰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토 바인딩 모델이 구현된 모델 리스트와 XML 코드만 있으면 순식간에 리사이클러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이렇게 뷰홀더 클래스를
부여도 클래스의 구현을 없애면서 수많은 코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트의 마지막 순서인 리사이클러브의 상태와 이벤트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리사이클러브의 이벤트와 스테이트를 표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뷰 모델의 라이브 데이터로 리스트를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밀리스트나 노티파이 데이터셋 체인지드 같이 리스트 전체의 아이템을 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특정 범위의 아이템을 바꾸고 특정 위치의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삽입하게 될 경우 이벤트로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로 넘겨줘야 합니다. 내가 사용해야 할 어댑터 API의 개수만큼 이벤트를 만들어주거나 여러 API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객체를 넘겨줘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벤트들은 리사이클러 뷰나 페이저의 계층이 깊어질수록 많은 양의 이벤트를 선언해줘야 합니다. 이런 많은 양의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어떤 어댑터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뷰와의 의존도가 높은 어댑터를 뷰 모델에서 갖고 있기에는 뷰 모델의 의미에서도 테스트 코드의 관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따라 리사이클러브의 아이템 상태는 보존하면서 어댑터와는 의존이 없지만 어댑터의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콜드브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리사이클러브 스테이트라는 객체를 설계하였습니다. 일단 리사이클러브 스테이트는 현재 리사이클러브에 보여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에 관련된 디펜던시를 인터페이스로 주입받도록 하여 어댑터의 직접적인 디펜던시는 떼내면서 주요 API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사이클러브의 아이템 모델들을 상태로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어댑터에 직접적인 의존이 없어 테스트 코드 시 간단하게 모킹할 수 있음과 동시에 뷰 모델에서 어댑터의 API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매우 간단한데요. 우선 선구현된 코틀린 익스텐션 함수를 통하여 리사이클러브에 셋하면 내부적으로 어댑터를 구현하여 해당 어댑터를 데이터와 함께 리사이클러브에 셋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뷰 모델에서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댑터의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구조는 뷰 모델에서 리사이클러 뷰나 페이저의 계층 구조를 모델의 계층 구조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하위 계층의 리사이클러 뷰가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층이 깊은 구조에서 정말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치가 같이 계층 있는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우 매우 많은 양의 어댑터와 뷰홀더를 구현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1차원적인 구조로 변경할 수 있고, 뷰 모델에서 아이템 리스트가 변경되었을 때 뷰의 상태를 동기화하기 위하여 계층을 통하여 정파할 필요 없이 직접 해당 계층의 리사이클러 뷰에 바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 리사이클러 뷰 스테이트를 사용할 경우 깊은 계층의 화면에서도 데이터를 통해 계층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의 구조가 곧 뷰의 구조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뷰 모델에서 데이터의 구조만으로 뷰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간편해지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군더더기 없이 뷰 모델에서는 리사이클러브에 반영될 리사이클러브 스테이트만 있으면 더 이상 리사이클러브의 상태 관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곧 뷰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직접 구현하기는 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안토니오라는 오픈소스를 네이버제트 깃허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리사이클러브뿐만 아니라 뷰페이저 페이징 라이브러리까지 다방면으로 제공하는 만큼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컴포즈에서의 리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컴포즈 중에서도 리스트 상태 관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본 파트 이후에 컴포즈 관련하여 조금 더 깊고 다방면의 내용을 얻기 위하여 다음 차례에 있는 성형님의 컴포즈 관련 발표에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저의 공식 가이드 페이지에 따르면 컴포저블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UI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는 문구로만 봤을 때는 바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선호형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 볼까요? 이런 선호형 방식에는 뷰에서 특정 액션이 일어날 경우 해당 액션이 라이브 데이터를 변경하고 옵저빙하고 있던 뷰가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또한 데이터가 변경됨에 있어서 뷰의 상태로 반영되는 것이지만 컴포즈에 있어서는 뷰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setText나 addChild와 같이 우리가 뷰에 명령을 내리는 구조이지만 선호형 방식에서는 명령 방식으로 뷰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컴포즈에서는 state라는 객체를 통하여 뷰의 상태를 데이터로 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state의 값을 변경하고 그 state를 get하고 있던 컴포저블 객체를 업데이트합니다. 뷰를 바꾸는 방식이 명령으로서 바꾸는 것이 아닌 데이터 상태 기반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리멤버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리멤버는 뷰의 상태를 컴포저블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 함수 내 스코프가 아닌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보시면 name이란 변수는 함수 내에 선언되지만 실제 스코프는 컴포저블이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컴포저블 구조는 기존 개발 방식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는데요. 이 방식은 데이터 바인딩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투웨이 바인딩하는 것과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인풋을 수정하면 라이브 데이터 값에 반영되고 어디선가 라이브 데이터 값을 바꾸게 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에디 텍스트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내부 구조는 다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흡사한 구조 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리스트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해 명령을 내려주는 과정으로 어댑터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나 컴포즈에서는 단지 뮤터블 리스트에 삽입 삭제하기만 하면 리스트의 변화에 맞춰 컴포저블 객체가 스스로 알아서 갱신합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스몰 컨텐츠라는 컴포저블 객체가 그리드 리스트의 한 아이템으로서 컴포저블로 구현되어 있고 해당 컴포저블은 레이지 버티컬 그리드 내부의 아이템즈 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몰 컨텐츠는 기존의 뷰홀더, 레이지 버티컬 그리드는 기존의 리사이클러 뷰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리스트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액션이 발생하면 뷰 모델로 전달되어 해당 리스트의 항목을 조절하는 로직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뷰 모델 리스트를 변경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단지 뷰 모델의 뮤터블 리스트가 변경되면 컴포저블에도 바로 반영되어 뷰가 갱신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단지 뮤터블 리스트만 변경했는데 바로 컴포저블에 반영되어 뷰에 나타났을까요? 이는 뮤터블 스테이트 리스트 오브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에 답이 있었습니다. 뮤터블 스테이트 리스트 오브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스냅샷 스테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스냅샷 스테이트 리스트는 뮤터블 리스트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서를 보면 관찰되고 스냅샷 될 수 있는 뮤터블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관찰이 된다는 건 알겠지만 스냅샷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냅샷은 간단히 게임에서의 세이브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세이브를 할 때마다 당시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세이브 포인트로 리스토어할 때 정해진 스테이트로 복구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코드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구현해낸 것이 스냅샷 개념입니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된 코드를 보시면 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세이브 포인트의 레벨을 지정하고 해당 상황을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의 레벨이 라이츠로 바뀌는 작업이 실행됩니다. 그 이후 필요한 순간에 찍었던 스냅샷을 복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엔터하는 순간에는 이전에 저장했던 순간으로 데이터의 상태들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샷이라는 구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시기의 데이터의 상태를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스냅샷은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레이스 컨디션이나 중복 스냅샷 같은 이슈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스냅샷에서는 데이터의 읽기 쓰기를 관찰할 수 있는 옵저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에서는 내부적으로 글로벌 스냅샷을 관찰하고 있는 형태로 읽기 쓰기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스냅샷 스테이트 리스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스냅샷 스테이트 리스트는 뮤터블 리스트에 구현돼야 할 함수들이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쓰기 메서드인 add를 한번 보겠습니다. add 메서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 업데이트하는 컨디셔널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스냅샷에 있는 스테이트 리스트 레코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냅샷의 레코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데이터의 변경이 있는지를 그 이후에 데이터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별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스테이트 리스트 레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모든 레코드의 쓰기 함수는 쓰기 작업이 끝나면 현재 스냅샷의 변화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냅샷 변화를 노티파이하면 글로벌하게 옵저빙 되고 있는 컴포즈에게 알려주게 되고 컴포저블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뮤터블 리스트가 변화할 때 컴포저블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리스트 아이템 데이터가 변화했을 때 어떤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것인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데이터가 변하면 그것이 곧 UI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컴포즈의 레이지 컴포저블 객체를 사용할 시에는 어댑터도 XML도 필요 없이 각 셀에 들어갈 자식 컴포저들만 구현하면 재사용 뷰의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정말 구현할 부분이 적어졌죠. 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에게 데이터 변화를 전달하기 위해 구현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리스트 어댑터나 페이로드 등이 어댑터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했던 부분들이 전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데이터의 변경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리스트 UI 상태로 변경됨으로써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졌습니다. 뷰 모델에서는 리스트 UI에 표현될 아이템 리스트만 있으면 더 이상 스테이트 관리에 있어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아름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스트 UI 스테이트 관리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안토니오와 컴포즈의 결과 모습이 생각보다 흡사하다고 느껴져서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 모두 리스트 UI 상태를 데이터로만 표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컴포즈의 세계로 조금 더 빠져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Z의 김호중이었습니다.